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 함께 들을 이야기는 아마노 아타루 작가의 나는 너에게 10년치를 전하고 싶어입니다. 빈칸에 숨겨진 10년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12장 8월의 마지막 날. 마침 그날 밤에는 옆 마을에서 불꽃놀이 대회가 있었는데 하천부지에서 같이 보지 않겠느냐고 드물게 미츠루의 권유가 있었다. 우리는 어슬렁어슬렁 평소와 같은 산책 코스를 걷고 하천부지에 도착하면 그 뒤부터는 강 옆에서 라이스와 같이 원반 던지기를 하면서 밤까지 시간을 죽일 생각이었다. 그러나 길 도중에 미지근한 바람이 휘몰아치고 잿빛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의 움직임이 수상쩍어져서 혹시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마 도착하자마자 노린 듯이 비가 쏟아지리라고는 예상도 하지 못했었다. 가랑비라면 다행이지만 총알 가치 입자가 커다란 비가 순식간에 하천부지 일대를 뒤덮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꽃놀이 대회를 구경할 장소를 확보해두려고 했던 사람과 물가에서 텐트나 파란 레저 시트를 펼쳐둔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것들을 접고 떠나버렸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쏟아진 직후에 다리 밑으로 도망쳐 들어가 한동안 비를 피한다면서 머물러 있었던 탓에 빗발이 더 강해지며 장대비로 변해버리고 완전히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우와, 깜짝 놀랐네요. 응, 깜짝 놀랐어. 유카타 차림으로 오지 않은 게 정답이었다. 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미츠루의 옆에서 나도 두꺼운 구름이 펼쳐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오늘 하루 나의 놀라움은 옆으로 들이치는 이 비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 땅을 격렬하게 파는 빗줄기를 보면서 이런 때에도 느긋하게 혀를 내밀고 꼬리를 흔드는 라이스의 몸을 손수건으로 세심하게 닦아주는 미츠루에게 시선을 던졌다. 왜 그러세요? 돌아보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목덜미 근처에서 바깥으로 펼쳐지는 앞머리가 더 긴 보브머리. 약속 장소에 왔을 때는 그야 놀랐다. 어깨를 넘길 정도로 머리카락이 길었던 그녀가 설마 그런 식으로 극적인 변화를 꾀하고 나타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머리카락 끝이 상했다고 몇 센티 정도 자르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사귀고 나서 이렇게 싹둑 잘라버린 것은 이게 처음이었다. 시간은 지났지만 역시 아직 익숙하지 않다. 눈앞에 있는 게 내가 아는 그녀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신기한 기분이었다. 가만히 보내지는 내 시선을 견딜 수 없게 되었는지 미츠루는 습기로 더 펼쳐진 머리카락 끝을 쓸면서 부끄러운 듯이 물었다. 역시 긴 쪽이 좋았나요? 아니, 짧은 것도 잘 어울려. 단지 충격적이라서. 후후후, 그런 반응을 원했어요. 장난에 성공한 어린아이처럼 미츠루는 해실 웃었다. 지금까지 여러모로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기일전한다는 생각으로요. 과연 그런 발상은 좋네. 머리가 가벼워져서 조금 머릿속도 가벼워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현실과 비어있는 과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 나에 대한 것, 자신에 대한 것, 그 모든 것에 계속 흔들리기만 했다는 미츠루. 하지만 마냥 그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도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느긋하게, 질릴 정도로 느긋하게 지금의 자신을 다시 쌓아가자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고 괴로움을 서로 부딪히고 나서 미츠루는 무척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진 모양이었다. 머리를 자르고 산뜻해졌다는 것도 크겠지만 왠지 무리하는 듯했던 표정은 전보다 많이 온화해졌다. 상당히 멀리 돌아왔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미츠루는 그렇게 속삭이며 나에게 감사의 말을 했다. 작은 대답이라도 그녀에게는 큰 한 걸음이다. 펑펑 쏟아지는 비는 한동안 그칠 것 같지 않았고 강의 수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우리는 강가에서 떨어져 올록볼록한 콘크리트 제방의 경사면을 올라가 그 위로 대기 장소를 바꾸었다. 제방 위와 머리 위에 있는 다리의 아랫면은 생각 이상으로 좁아서 왠지 비밀기지 같은 기분이었다.
이 지역에 사는 어린아이인지 혹은 불량 아들의 아지트인 건지. 다리 기둥 주변에는 과자의 빈 봉지와 빈캔, 소년 잡지가 난잡하게 널려 있었다. 저도 좀 어색하네요. 미츠루는 나에게 손수건을 건네고 손빗으로 머리를 다듬으며 간지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분위기가 상당히 변했으니까. 항상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뭐라고 할지 평소 볼 수 없는 애땜이 전면으로 드러났다. 그래요. 저 얼굴이 둥근 편이라 머리카락이 짧으면 애되게 보인다고 해서 지금까지 자르지 않았었거든요. 분명히 둥근 머리 모양과 윤곽이 부드러운 커브가 어우러져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되었다. 키가 작은 것도 더해지자 왠지 지금은 학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천진난만함이 미츠루에게서 배어나왔다. 어린 시절에는 항상 이 정도로 짧았지만 말이에요. 그렇구나. 괜찮으면 다음에 사진을 보고 싶네. 미츠루의 초등학교 시절이라든지. 그때 아직 안경을 써서 왠지 좀 부끄럽네요. 뭐가 말이야? 아라레, 인기 만화 닥터 슬럼프의 주인공,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귀엽잖아. 그럼 그 대신에 카메 씨의 사진도 보여주세요. 상상해본 나는 손을 마구 젓고서는 어깨를 움츠렸다. 어린 시절의 사진, 그다지 보여줄 만한 게 아니야. 어째서죠? 중학교 정도까지는 무척 어두웠어. 그러니까 사진 따위 다들 시무룩해서. 이렇게 보여도 과거에는 무뚝뚝한 아이였던 거지. 얼마 전에 본가로 귀성했을 때 앨범을 정리하던 어머니가 그걸 보고 한탄했을 정도다. 뭐예요, 상상이 안 가네요. 이렇게 밝은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 일이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의 이혼 때문이었을까. 그러고 보니 그 이야기 들었어요. 미츠루의 표정이 흐려졌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것은 괴로운 경험이겠죠.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가 있었는데 무척 힘들어 보였다는 게 기억이 나요.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고 말이야. 꽤 힘들었던 것은 기억하고 있어. 어른이 되어 돌아보니 그것은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럴 수도 없었다. 같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해도 빛나던 시절로는 돌아갈 수가 없고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어른의 사정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당시 중학교 1학년 사춘기 한가운데였던 나는 부모님이 밤낮으로 펼치는 끝나지 않는 싸움을 보고 그런 식으로 깨달았었다. 도망치고 싶어도 차근차근 다가오는 슬픈 현실에 지쳐서 어느 사이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달관하게 되었다. 주위에 대한 흥미는 옅어지고 친구의 무리에서도 떨어져 한때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던 때도 있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감정을 어디에 두면 좋을지도 몰라서 계속 혼란 속에 있었던 것 같아. 그 점은 지금까지의 미츠루와 비슷할지도 모르겠네. 용케 힘내셨네요. 착하다, 착하다 하면서 미츠루는 몸을 쭉 펴서 내 머리를 마구 쓰다듬었다. 많이 슬퍼하기도 했지만 그 뒤로 도쿄에 사시는 할아버지 집으로 엄마와 누나와 셋이 이사하고 나서 이혼의 의미도 점차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이 편해졌었어. 괴로운 일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츠루도 분명히 앞으로는 괜찮아. 말로 하는 순간 구름 속이 희미하게 빛나더니 깨질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라이스가 펄쩍 뛰어올랐다. 빗줄기는 박차를 더해서 강해지고 땅을 파헤치며 흙내가 공기 속에 섞였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나. 병원으로 달리던 그날처럼 시야가 흐린 백색으로 물들고 수십 미터 앞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올해 비가 많이 오네요.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도 다들 흉작이라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도되었기도 하고 분명히 올해 여름은 기분 좋게 맑은 날이 적었다.
두 사람과 한 마리가 거칠게 울음소리를 내는 하늘을 같이 올려다보았다. 소나기라고 추측하고 강 근처에 텐트를 쳐놓았던 학생으로 보이는 집단도 바로 전에 허둥지둥 짐을 싸서 떠나갔다. 하천부지에 남은 것은 지금 우리뿐인 듯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자 옆에서 미츠루는 쌀쌀한 듯이 팔뚝을 쓸었다. 추워? 약간요. 조금 젖었는걸. 나 거리까지 나가서 우산을 사올게. 괜찮아요. 또 감기 걸리잖아요. 괜찮아. 뛰어서 다녀올 테니까 금방 돌아올게. 그거야말로 안 돼요. 넘어져서 상처라도 입으면. 나가려고 하자 미츠루가 팔을 잡으며 맹렬하게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 뒤로 꽤 오랫동안 우리는 다리 아래에 머물고 있었다. 라이스는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에 그때마다 놀라면서도 근처의 냄새를 맡는데 푹 빠져 있었다. 나와 미츠루는 콘크리트 기둥의 등을 기댄 채 별것 아닌 일상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바로 조금 전에 양쪽 다 할 이야깃거리도 다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침묵하게 되었다. 두꺼운 구름은 거치지 않고 빗소리도 여전히 격렬한 채 변한 것은 구름 사이의 하늘이 점점 어두운 색을 띠기 시작했다는 것과 강의 상태다. 맑은 빛이었던 강은 계속 쏟아지는 호우에 얻어맞아 색이 흐려지고 귀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내면서 격렬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처음에 서 있던 강가를 집어삼킬 정도로 수량이 늘고 이번에는 제방의 3분의 1가량에 닿을 정도가 되어 있었다. 이 강은 원래 호환 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내리면 둑이 탁한 물을 흡수해서 물러주고 무너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큰 비의 영향으로 인한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지금은 콘크리트로 보강되었고 높이가 있는 제방도 설치되었기에 다소 수위가 늘어나는 정도로는 꿈쩍도 하지 않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수위가 3분의 2에 다다르자 감기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느긋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거리에 있는 편의점까지 우산을 사러 가야겠다고 나는 결심했다. 그나저나 큰일이다.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진흙의 냄새와 독특한 비린내, 그리고 콸콸 제방으로 몰려오는 탁한 물과 끊임없는 호우의 소리. 이 모든 것이 시각과 청각, 후각을 채우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불쾌감이 내 안에서 싹 텄다. 손바닥에는 축축한 땀을 쥐고 관자놀이 부근에는 기억에 있는 통증이 발생했다. 아무래도 진정이 되지 않아. 깊은 숨을 내뱉고 떨어뜨리고 있던 시선을 오랜만에 들자 시야 한쪽에 평평해진 제방의 끝에 서서 변모한 강의 흐름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로 빤히 바라보고 있는 미츠루의 뒷모습이 보였다. 딱히 큰 의미도 없다. 흥미본의로 그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렇게 주의력이 없을 정도로 정신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쪽이 딱히 염려할 필요도 없고 조심해라고 한마디 정도 하면 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다. 옅은 하늘색과 하얀색이 섞인 원피스 자락이 커튼처럼 떠오르고 그 가냘픈 몸에 바람의 힘이 조금 더 가해지는 것만으로 앞으로 넘어져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과장된 위태로움을 느끼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을 폭발시키고 말았다. 미츠루. 넘어질 뻔하면서도 달리고 나는 힘껏 그녀의 몸을 뒤에서 껴안고는 제방 끝에서 억지로 떨어뜨렸다. 미츠루는 놀라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왜 그러세요? 아, 당혹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모든 힘을 담았던 팔을 풀고 그녀에게서 재빨리 떨어졌다. 집중하고 있던 혈액이 태평스럽게 원래 장소로 돌아가는 듯이 머리가 냉정함을 되찾아갔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것을 품 안에 있던 그녀도 눈치챘을 것이다. 미안. 갑자기. 아니요. 아팠으면. 미안. 아니요. 내가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녀는 볼을 부풀리며 웃었다. 떨어진다고 생각했나요? 고개를 끄덕이자 또 웃었다. 그렇게 간단히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나는 다시 크게 숨을 내뱉고 관자놀이 부근을 극적였다.
미간이 멋대로 주름을 만들었다. 땀이 많이 났어요. 기둥 쪽으로 돌아간 나는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말았던 자신을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면서 풀썩 등을 기댔다. 그러고 보니 이 이야기, 지금의 미츠루에게 하는 것은 처음이지? 전에 히마루 식당에서 말이야, 강에 빠졌던 이야기를 했었잖아. 아, 네? 이곳이야, 그 강. 재밌어하던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도쿄로 이사 가기 전에는 이 부근에 살고 있었지. 오늘처럼 폭풍이 치던 날에 여기 빠져서 떠내려 가버렸었어. 강 그 자체가 나를 삼키고 죽이려는 생물처럼 보여서 다가가면 그때와 같은 괴로움과 공포를 주지는 않을까? 하고 내가 몸에 경고를 내린 것이다. 관자놀이의 고통도 마음속에 생긴 트라우마의 딱지가 벗겨지지 않게 하려고 방어 본능이 만들어내는 것이리라. 그래, 던 거군요. 카메 씨에게 이곳은 괴로운 추억이 있는 장소였네요. 죄송해요, 웃어서. 이런 날씨가 아니라면 동요하는 일은 없는데 말이야. 평소에 걷는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어째서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 굳이 거칠어진 하전부지 따위에 다가갔던 것일까? 나는 그날부터 그것조차 떠올리지 못하고 있고 자신도 어째서 그랬는지 대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그때 구해준 어른들이 걔를 구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 몇 사람이 달려들어 구출되고 다 죽어가던 나는 품에 새끼 강아지를 품고 있어서 구급차에 타도 절대 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 새끼 강아지는 라이스에? 그래, 엄마야. 라이스와 쏙 빼닮았었어. 휴대전화를 열고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는 빤히 그걸 바라보았다. 원래 버려진 개였던 모양이라 데려가 줄 사람을 찾았는데 내가 입원하고 있는 사이에 부모님의 이혼이 결판이 났어. 이사할 곳인 할아버지네 집이 단독주택이니까 그대로 같이 데리고 가기로 했었던 거야.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트라우마를 짊어지게 되었지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나는 동물을 좋아하게 되지 못했을 테고 이곳에 있는 라이스와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때 물에 빠져서 다행이라고도 생각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라며 내가 웃자 미츠루는 같이 웃어주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런가? 안도의 한숨을 쉬듯이 그녀는 말했다. 그렇구나. 그리고 쓱 얼굴을 들어 올렸다. 빵! 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빵! 라이스의 엄마! 미츠루. 발밑에 다가온 라이스의 머리를 쓰다듬고 녀석의 귀 뒤쪽 냄새를 맡던 그녀는 응 하고 확신한 듯이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카메 씨의 옛성은 이누카이 씨. 어이? 미츠루, 혹시 설마 라고 생각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떠올랐어? 그러나 그녀는 그걸 부정하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갑자기 얼굴을 얻어맞은 듯한 기묘한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라이스의 엄마 이름은 빵. 내가 중학교까지 되던 성은 이누카이. 그야말로 그렇다. 하지만 기억을 떠올리지 못했다면 미츠루는 어째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도 그럴게 나는 지금의 그녀에게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지금의 그녀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을 리가 없는데. 어째서? 카메 씨, 지금부터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들어주시겠어요? 미츠루는 배 앞에 깍지를 끼고는 말했다. 계속 위화감을 느꼈었어요. 위화감. 처음에 당신과 만났을 때부터. 그래요, 사귀고 있었다면 이런 감각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요. 응. 하지만 저는 그 감각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을 텐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나는 금방 눈치챘다. 그래요. 카메 씨도 아시는 대로 저 한 번 정한 일에 대해서는 관철하고 완고하니까요. 신뢰가 되는 말을 하자면 어째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하고 의문만 있었어요. 뭔가 겹쳐 보인 게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닮지도 않았고 3년 전에 자신이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되어서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잘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힌트는 구석구석에 있었던 거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카메 씨의 기억, 그리고 라이스. 말을 하면서 자신의 안에서 뭔가가 조립되고 해명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은 착각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서로 정답과 맞춰볼까요? 완성된 퍼즐을 보여주는 듯이 미츠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강에 떨어져서 빠진 적이 있어요. 폭풍이 치는 날에. 뭐, 바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굳이 그런 폭풍이 치는 날에 거칠게 날뛰는 강에 다가가다니. 하지만 꼭 가야만 했었어요. 그 무렵 저는 이 다리 밑에서 버려진 개를 몰래 돌보고 있어서 그 아이를 구하러 오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위험했었죠. 조금만 더 있으면 탕류에 삼켜질 곳에서 저는 그 아이를 껴안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둑을 다 올라오기 전에 폭우와 흐르는 물로 미끄러워진 발판이 무너져서. 그래서 강에. 예, 그때 같이 있어준 중학생 오빠가 손을 뻗어서 끌어올리려고 해줬던 거예요. 하지만 어른도 아닌 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어서 같이 경류 안으로 내던져졌어요. 지금도 그때의 공포를 확실히 기억해요. 헤엄친다든지 뭔가 붙잡는다든지 그런 것을 전혀 할 수 없어서 고함을 지르려고 해도 입안에 강물이 들어와서 괴롭고 이대로 죽어버리겠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엄청난 힘으로 나만을 얕은 장소로 밀어 올리더니 강가의 끄트머리를 잡게 해줬던 거예요. 바로 어른들의 손이 뻗어와서 나는 끌어올려졌어요. 하지만 돌아봤더니 이미 오빠의 모습은 사라진 상태여서 그 뒤로 숨 쉴 틈도 없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한동안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연이어서 구출되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라고 빈번하게 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빠의 일을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몇 번이고 그 일을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확인하기가 무서워서 도저히 물어볼 수 없었죠. 계속 그날부터 잊을 수 없었어요. 잊은 적이 없었어요. 말을 끝내고 호흡을 가다듬더니 미츠루는 이렇게 말했다. 카메 씨, 있잖아요.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역시 기억하지 못하시네요. 그 말을 나는 전에도 들은 적이 있다. 무슨 이야기야?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 미츠루, 라이스 셋이 하천부지를 산책하던 때 그녀가 갑자기 멈춰서서 그렇게 말했었다. 나는 그때 이상한 듯이 몇 번이고 물었지만 대답해주지 않았었다. 괜찮아요. 카메 씨가 제대로 살아서 여기 있어준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행복하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노을 진 하늘 먼 곳을 바라보는 미츠루의 옆얼굴은 왠지 무척 쓸쓸해 보였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모르겠다. 뭘까? 이 몸에 느낀 적 없는 감각은 절대 예쁘다고 말할 수 없는 이 광경이 뭔가와 희미하게 겹쳐지려고 했다. 기시감. 이라고 말해도 좋을까?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바꾸려고 눈에 힘을 주고받지만 아무래도 확실히 잡을 수가 없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춥지도 않았는데 닭살이 돋았다. 지끈지끈한 통증이 관자놀이에서 뒤통수까지 전달되어 가고 목이 말랐다. 표정을 굳힌 나와 대조적으로 미츠루는 무척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오더니 그녀는 내 귓가에 양손을 뻗어쓰고 있던 안경을 살짝 올려 벗기고는 그것을 자신의 귀에 걸었다. 풀프레임의 안경은 얼굴이 작은 그녀가 쓰니 한층 더 눈에 띄어 보였다. 앞에서 불어온 강풍이 다리 아래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낚아챘다. 들어갈 장소를 찾고 있던 조각이 딱 하니 있어야 할 장소로 들어갔다. 그 느낌이 내 안에 침투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 떠올리려고 애쓸 때마다 마주하기를 피해왔던 트라우마가 노도처럼 일시에 되살아났다. 탁한 강 속 손을 뻗어도 허공만이 잡힌다. 격렬한 물의 흐름 속에서 시야가 난폭하게 회전했다. 몇 번이고 외쳤다. 그래도 비명은 전부 삼켜지고 입안에는 맛본 적도 없는 비릿한 흙탕물이 들어오고 목 안으로 떨어졌다. 나도 모르게 기침을 했지만 편해지지 않고 몸은 가라앉고 괴로움이 1초마다 더해져 갔다. 거스를 수가 없다. 당하는 대로 끌려가 점점 의식을 빼앗긴다. 누가 죽겠어? 이대로는 죽을 거야. 싫어. 죽고 싶지 않아. 차갑고 새카만 공포가 머리에서 내려와 온몸으로 회전한다. 호흡이 흐트러진다. 그래도 나는 의식을 집중해서 단숨에 손을 더듬었다. 지금까지 완고하게 잊고 있으려고 했었던 고통의 바닥에 있는 기억을. 내 강아지? 중학교 1학년의 초여름. 기록적인 호우가 계속되었다. 그 무렵 학생들에게 바로 귀가하도록 설득하는 프린트가 잔뜩 배부되었다. 보호자와 학교 측에서의 압력이 대단해서 학생들은 대다수가 방과 후에 남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그럴 수도 없었다. 막든 흐리든 비가 펑펑 쏟아지든 바로 돌아간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등교에서 학교까지 항상 그 생각만을 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의 한숨이 일단 나를 맞이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귀가 시간이 되면 최악의 시간이 잠들 때까지 계속된다. 돈, 그 여자, 이혼 신청서, 이제 참을 수 없어, 적당히 해, 시끄러워, 닥쳐. 매일 밤 계속되는 부모의 말다툼은 나를 거듭하면서 더욱더 치열해지고 나이프처럼 날카롭고 더러운 말은 이불 속까지 닿았다. 원만하던 가족의 모습이 이젠 희미하게만 떠오를 정도로 부모님의 싸우는 모습이 나는 이미 익숙해지고 말았다. 5살 차이 나는 누나는 이 일에 관해서 간섭할 마음이 털끝만치도 없고 이미 예전에 혼자 감정 정리를 끝낸 모양이지만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 어른이 되지 못했고 말다툼, 때로는 폭력이 섞인 두 사람의 다툼을 숨어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대로 망가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 필사적으로 모색했다. 무리다. 라고 포기했던 것은 딱 한 번 용기를 내서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을 때였다. 흥분한 아버지는 열이 식지 않았고 감정에 몸을 맡겨 아들인 내 뺨에 주먹을 내질렀다. 어머니의 절규가 천장까지 튀어오르고 나도 울었다. 부조리한 이유로 아버지에게 처음 맞은 충격은 지금까지의 신뢰에 가볍게 금을 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 이제 이건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겠구나. 돌아갈 장소였던 집은 이제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로 변해버렸다. 우울한 나날, 우산도 들지 않고 학교에서 준 프린트를 무시하고 정처 없이 방황하던 방과 후. 친구는 있었지만 어떤 날을 경계로 아무래도 좋은 대화에 바보처럼 묻는 그들이 갑자기 증오스러워서 참을 수 없었기에 싸운 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다지 대화를 하지 않게 되고 침묵하는 횟수가 늘어나자 다들 시시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는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다. 이런 괴로움,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이해할 수 있을 리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혼자가 좋다. 그게 상대도 나도 편할 것이다. 고함도 폭언도 들리지 않는 하여간 아무도 없는 장소로 가고 싶었다. 아무도 없는 어둡고 조용한 장소에 무거운 몸을 질질 끌고 유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도착한 곳이 집과 정반대 위치에 있는 하천부지의 축축한 다리 아래였다. 어둡고 동굴 같은 그곳은
내가 고독에 잠기기에 딱 맞는 장소라고 생각되었지만 겨우 발견한 날개를 쉴 장소에는 선객이 있었다. 생후 2개월 정도 되는 흰색과 검은색 투톤 컬러의 새끼 강아지를 품은 책가방을 등에 맨 여자아이. 작은 얼굴에 눈에 띄게 큰 풀프레임 안경을 쓰고 조금 연약해 보이는 듯한 낯선 아이였다. 당연하다. 이곳은 우리 집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죽은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을 나를 보고 웅크리고 있던 그녀는 허둥지둥 일어서서 한 걸음 물러났다. 갑자기 낯선 남자 중학생이 비를 피하던 장소에 들어왔으니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는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기 전에 그곳을 떠나려고 했다. 비. 지금 엄청 와요. 그러나 그녀는 나가려는 나를 떨리는 목소리로 멈춰 세웠다. 우산,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늘색의 우산으로 시선을 떨어뜨리고 다시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때 미소를 띄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웃은 날이 언제였는지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미소와는 인연이 없는 생활을 지나치게 오래 보낸 탓에 웃는 것은 포기하고 대신에 가능한 한 상냥한 목소리로 질문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되돌려 주었다. 내 강아지? 휙휙 고개를 저었다. 아, 대충 알겠다. 그런 일이구나. 기를 거야. 집, 단독주택이긴 한데. 아빠가 개 알레르기라서. 그건 어쩔 수 없겠다고 나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보고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짊어진 가방에서 급식 빵에 남은 것을 꺼내 새끼 강아지 옆에 있던 상자 안으로 내려놓았다. 새끼 강아지는 기쁜 듯이 달려들어서 주어진 빵 조각을 먹었다. 꼬리를 마구 흔들고 순식간에 버터롤 한 개를 다 해치웠다. 나는 그녀와 개에게 천천히 다가가 웅크려 앉았다. 굉장히 잘 먹네. 수컷. 여자아이예요. 그녀는 미소를 보였지만 나는 그래도 웃지 않았다. 이름 있어? 빵이에요. 빵을 무척 좋아해서 그렇구나. 그래요. 그녀가 더 활짝 웃으면서 돌아보았다. 빗속에서도 예쁘게 핀 따뜻한 미소라고 생각했다. 몇 학년? 5학년이에요. 그렇구나. 이름 물어봐도 괜찮아. 트루기. 트루기? 이상한 이름이다. 저기. 부모님이 이름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성분이라면. 말하기 미안한 듯이 그녀는 옷에 달려있던 명찰을 원피스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건 그렇지. 모르는 사람인걸. 그때 나는 아주 살짝 미소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빠는? 응? 오빠의 성. 아, 나는 이누카이. 라고 해. 떠오른 것은 여기까지다. 그렇다고 해도 충분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모든 것이 연결되었으니까. 눈앞에 앳된 그녀와 기억 속 소녀의 모습이 완전히 일치했다. 그녀뿐이 아니다. 나도 그랬다. 그녀를 지금까지 계속 잊어버렸었다. 저 어린 시절에 당신과 만났던 거네요.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이가 좋아져서 빵을 돌보기 위해서 몇 번이고 이 다리 아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서로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항상 슬픈 듯하고 좀처럼 웃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냥했던 당신을. 계속 이대로 만날 수 있는 날이 계속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참에 접근해온 대형 태풍이 도내를 관통했다. 그녀와 나는 새끼 강아지를 걱정해서 범람 직전에 하천부지로 서둘러 달려가 구출을 시도했다. 미쳐 날뛰는 탕류 속에 떨어진 것은 그 직후였다. 당신이 없었다면 그때 저는 혼자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카메 씨가 그날 옆에 있어 줬기 때문에. 미츠루의 표정이 기쁜 듯이 밝아졌다. 구출받은 뒤에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게 무서워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분명히 살아있어. 죽지 않았다고. 계속 찾았어요. 하지만 만날 수 있을 리가 없었던 거네요. 그도 그럴 게 당신은 이 거리에서 사라졌고 이누카이 씨에서 카메이도 씨가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이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3년 전에 저는 눈치챘던 거예요. 카메 씨가 그때의 당신이었다는 사실을. 나도 지금이라면 안다. 그녀가 항상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을 지었던 게 어째서인지. 어린 시절 자신의 추억을 내가 떠올려줬으면 했던 것이다. 말을 해서 전달하기는 간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그러지 않았던 건 당신이 그때의 기억을 트라우마로 잊고 있었으니까. 억지로 떠올리게 하거나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네요. 그도 그럴 게 다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언젠가 떠올릴 것을 믿고 하천부지를 같이 걸어주었던 것이다. 저희는 서로 같은 생각을 했던 거네요. 차가운 손끝이 내 뺨을 만졌다. 겨우 알았어요. 좋아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어째서 좋아하게 되었는지 떠올릴 필요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게 처음부터 미츠루는 좋아하게 된 상대를 선택했던 거니까. 다행이다. 그녀의 눈두덩이에서, 눈가에서 아름답고 투명한 눈물이 흘러넘치더니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행이야. 흑. 살아있어 줘서. 다행이야. 흑. 닦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녀는 미소를 보여주며 뺨을 적셨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당신에게 발견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당신이었다고 깨달아서 다행이야.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게 된 당신이 나를 누구보다 좋아하게 되어서 다행이야. 반복해서 말하고 조용히 우는 그녀를 바라보던 나의 뺨에도 그때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랬구나. 내가 잃어버린 기억은 미츠루가 지니고 있어줬구나. 그리고 그녀가 마음에 두던 만나지 못하게 되어버린 사람이라는 게. 차가워진 그녀의 몸을 깊이 껴안았다. 미안, 지금까지 눈치 못 채서. 정신을 들고 보니 따뜻한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있었다. 미츠루가 기억을 잃고 나서 그녀의 안에서 나는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으로 몇 번이고 그날의 사건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녀 안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였다. 나는 계속 있었다. 그녀의 안에. 지금까지 계속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는 그녀에게 사랑을 받았다. 내가 좋아하기 이전에 그녀는 나를. 한결같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던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아플 정도로 가슴에 틀어박히더니 스며들며 번져갔다. 기쁘다든지 그런 간단한 표현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고마워. 나를 잊지 않아줘서. 기억해줘서. 눈물을 떨어뜨리며 웃었다. 겨우 진심으로 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계속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워. 미츠루. 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녀가 대답으로써 채워주다니 생각도 못했다. 계속 좋아해준 그녀의 강한 마음과 내가 그녀를 다시 발견한 우연과도 같은 기적에 가슴 속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그게 새로운 물방울이 되어 눈가를 뜨겁게 만들었다. 지금이라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 당신을 좋아해요. 응.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저를 좋아해줘서 다시 한번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어깨 위에서 속삭이자 나는 다시 뺨이 젖었다. 빗소리도 강소리도 이제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윽고 시선이 하나가 되고 맞물리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시간을 서로의 공백을 메우듯이 우리는 살짝 젖은 입술을 맞대었다.
이 세계의 끝을 알리는 듯 하던 폭풍은 비구름을 한 조각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났고 우천중지가 우려되던 불꽃놀이 대회는 그 뒤에 예정대로 개최되었다. 구경꾼이 돌아온 하천부지의 다리 아래에서 우리도 여름의 끝에 한순간만 피어오르는 꽃들을 나란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름답게 밤하늘을 수놓고 사라져가는 다양한 색채에 푹 빠져있는 미츠루의 여벌구를 문득 나는 훔쳐보았다. 그 시선을 깨달은 그녀가 내 쪽을 돌아보고 밤하늘에서 내려오는 색채에 비친 미소가 확 빛났다. 아름다운 불꽃놀이다. 그렇게 반사적으로 비유한 그 순간에 떠올랐다. 그녀를 처음 좋아하게 된 이유, 불꽃놀이처럼 꽃피운 미소에 이끌렸기 때문이었다. 그 미소가 계속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미소와 겹쳐지고 그에 이끌리듯 나의 얼굴도 풀어졌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